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내 무릎은 45년 전 그날처럼 시큰거려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질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둡니다. 눅눅한 습기와 함께 흙냄새가 훅 끼쳐 들어오면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나는 어느새 20살까 시집온 새댁이 되어 그 숨막히던 1980년의 여름 한복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잔인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던 장맛비는 멈출 줄을 몰랐고 라디오에서는 남쪽 도시 광주에서 폭도가 일어났다는 흉흉한 뉴스만 앵무새처럼 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쉬하며 말을 아꼈고 거리에는 서슬퍼런 군인들이 총을 맨 채 오가던 공포의 시대. 하지만 내 기억 속에 그 여름이 그토록 선명한 건 시대의 비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집, 그 좁은 기와집 마루 밑에서 벌어졌던 두 어머니의 소리 없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외로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지 고작 석 달 만에 맞이한 첫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건재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 2칸짜리 낡은 개량 기와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아 삼형제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분이셨지만 막내 며느리인 내게는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는 점잖은 분이셨지요. 적어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불청객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바로 나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처자일을 임신해서 입덧이 심하다는 핑계로 친정엄마는 강원도 산골에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서울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겉으로는 딸의 산바라지를 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엄마는 불안했던 겁니다. 서울 소재대학에 다니던 내 남동생,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이 휴학하고 의경에 지원했다가 시위 진압 부대인 전경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들이 있는 서울 하늘 아래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며 염치불구하고 사돈댁에 짐을 푸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껄끄러운 사돈지간이었지만 초반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과부의 몸으로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동병상련이 있었고 시어머니도 멀리서 온 사돈을 깎듯이 대접해 주셨으니까요. 낮이면 마주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함께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5월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한 줄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대학가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밥그릇을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기 그릇이 깨졌고 하얀 쌀밥이 마루 틈새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게는 시동생이 되는 막내 도련님이었습니다. 위로 형들은 다들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장사꾼이 되었지만 막내 도련님만은 머리가 비상하여 집안 최초로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련님은 팍팍한 생선 비린내 나는 인생을 보상해주는 유일한 훈장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몇 달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형사들이 집에 찾아와 도련님의 행방을 묻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도련님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핵심 간부가 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기철이. 이 난리에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시어머니는 깨진 밥그릇 조각을 치울 생각도 못한 채 주저앉아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던 친정엄마가 차갑게 쏘아붙이신 것은 사부인 너무 걱정 마소. 죄 지은 거 없으면 잡혀가도 금방 나오겠지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해가지고 이 사단인지. 쯧쯧.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심기 또한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 서울 종로거리에서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 조각에 전경이 맞아 머리가 터졌다는 소문을 시장통에서 듣고 오신 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대학생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순분자들이자 내 아들의 머리통을 깨부수려는 잠재적인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듣고 넘겼을 말이었지만 자식의 안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이성이고 체면이고 없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우리 기철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 나라 잘 되라고 민주주의 하겠다고 나선 애한테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까? 멀쩡한 도로 점거하고 화염병 던지는 게 나라 위하는 짓이에요? 내 아들은 지금 그 돌멩이 맞아가며 방패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데모하는 놈들 싹 다 잡아다가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느냐 사느냐, 내 새끼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냐를 가르는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콩밥? 사부인, 지금 우리 기철이 잡혀가라고 고사 지내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친정엄마를 가리키셨지요. 아니, 틀린 말했소? 부모가 뼈 빠지게 벌어서 대학 보내놨으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길바닥에 나가서 남의 귀한 자식들 병신을 만들어요? 나가주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한테 저주를 퍼부어. 시어머니의 고함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두 분 사이를 막아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지독한 침묵과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빗줄기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도 두 분은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친정엄마는 보란듯이 밥그릇을 박박 긁어 드시며 내 새끼 생각해서라도 난 안 굶는다고 혼잣말을 뱉으셨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체할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뱃속의 아이에게 제발 이 험한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상황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켜둔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고 건넌방에서는 친정엄마가 묵주를 돌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정훈이 돌멩이 피하게 해주시고 그 못된 데모쟁이 놈들 천벌 받게 해주시고. 엄마의 기도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가 얇은 방문을 넘어 안방의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산발한 머리에 눈은 퀭하니 들어간 흡사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산다라 못 살아. 저 여편네가 또 우리 기철이 죽으라고 비네. 이년아, 내 아들만 자식이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니냐? 시어머니는 마루로 달려나와 건넌방 문을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친정엄마도 지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왜 이래요? 내가 내 자식 살려달라는데. 왜 난리야? 사부인 아들이 죄 안 지었으면 천벌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오. 두 노인의 고함이 빗소리에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이 뛰쳐나와 시어머니를 말리고 내가 친정엄마를 붙잡고 울며불며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더니 콱광하고 집이 떠나갈 듯한 천둥이 쳤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이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는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기철이 오기 전엔 나도 안 먹는다. 내 새끼가 밖에서 비 맞고 굶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밥을 처먹냐? 시어머니의 말라가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계십니까가 하고 음산한 목소리로 우리 집을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허름한 개량한복을 입고 눈에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맹인 점쟁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단골로 다니던 용하다 소문난 바로 그 점쟁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발로 뛰어나가 점쟁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보살님, 우리 기철이 살아는 있는 거지요? 점쟁이는 대답 대신 지팡이로 마당에 젖은 흙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는 있네. 근데 너무 멀리 갔어. 서쪽으로 아주 멀리. 서쪽이라니요? 그게 무슨? 언제쯤 돌아온답니까? 제발 날짜라도 좀 일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점쟁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날짜 하나를 뱉어냈습니다. 이달 25세. 진시오전 귀인이 들어올 걸세. 그때를 놓치면 영영 못 봐. 잔치상을 차려. 아주 거하게. 그래야 들어와. 25세. 25세. 시어머니는 그 날짜를 주문처럼 외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풍경은 또 한 번 기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고 일어나셨고 마치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미친 듯이 집안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루 종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퍼내 떡을 찌고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싼 조기를 사다가 굽고 도련님이 평소 좋아했다던 호박전을 산더미처럼 부쳐냈습니다. 수배 중인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숨기지는 못할 망정 잔치를 벌인다니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형형해서 남편도 나도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루 끝에 앉아 그 꼴을 비웃듯 지켜보셨습니다. 산 사람은 안 챙기고 죽으러 가는 놈 제밥을 차리네. 제밥을 차려.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친정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밤이면 몰래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쓰다 남은 호박 꼬다리를 모아 된장찌개를 끓이시면서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야지 늙은이 쓰러지면 나만 고생이다라고 중얼거리는 엄마의 뒷모습을요. 엄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은 미워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천연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25세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빗줄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지상에 슬픔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뚫고 우리 집에 찾아올 귀인이 과연 누구일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 짐승의 탈을 쓴 슬픔 덩어리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기이한 활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쉴 새 없이 장맛비가 쏟아져 세상이 온통 곰팡내와 눅눅한 습기로 뒤덮였는데 부엌 안만큼은 한여름 땡볕 아래처럼 뜨거운 열기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쟁이가 일러준 그 날짜 25세가 마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확실한 보증수표라도 되는 양 맹목적으로 매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은 차라리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영순아, 찹쌀 좀 더 불려라. 우리 기철이가 떡을 좋아하지 않니? 팥고물도 넉넉히 삶고.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인 나를 아끼셔서 부엌 일은 잘 시키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은 달랐습니다. 나를 며느리가 아닌 이 거룩한 잔치를 완성하기 위한 조수쯤으로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찹쌀을 씻고 팥을 삶고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만약 이 정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고역인 것은 전을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니 습도는 높고 가마솥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찜통더위를 방불케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박전, 동태전, 육전 할 것 없이 도련님이 평소 젓가락이라도 한 번 댔던 음식이라면 모조리 부쳐내셨습니다. 어머니, 날이 이래서 음식이 금방 쉴 텐데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심스럽게 여쭈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넉넉해야 들어온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배가 불러야 마음이 놓이는 법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오다가 친구라도 데려오면 어쩌니. 다 먹여서 보내야지. 시어머니는 부쳐낸 전들이 눅눅해질까봐 채반에 널어 선풍기 바람을 쐬어가며 식히고 다시 정갈하게 광주리에 담아 보자기로 덮어두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정성은 지독했습니다. 마치 음식 하나하나에 아들을 부르는 주문이라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 틈새마다 배어들었고 빗물 섞인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냄새는 묘하게 비릿하고 느끼한 향으로 변해 코를 찔렀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나는 몇 번이고 수도가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대야 했습니다. 그 꼴을 마루 끝에서 지켜보는 친정엄마의 심사가 편할 리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 배를 가리키며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 임신한 년을 저렇게 부려먹나?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아주 상전이 따로 없네, 없어. 친정엄마는 짐짓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맞이할 준비 외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화가 나셨는지 애꿎은 마늘만 절구통이 깨져라 빠대셨습니다. 쿵, 쿵, 쿵. 마늘 찢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도마 소리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나는 부엌과 마루 사이 그 팽팽한 줄타기 위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분노는 단순히 딸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무서웠던 겁니다. 저렇게 미친 듯이 매달리는 사돈의 정성이 혹여나 하늘의 질투를 사서 내 동생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공포가 엄마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적당히 좀 합시다. 죽은 사람 소원 푸는 구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난리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소? 친정엄마가 참다 못해 부엌 문지방을 넘으며 쏘아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집개로 전을 꾹꾹 누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하셨습니다. 내 자식 먹이겠다는데 남들 눈이 뭐가 무섭습니까? 사부인도 정 모하면 나가 계세요. 괜히 초 치지 마시고. 초를 쳐?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린데. 다 사부인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오. 혹시라도 애 안 오면 어쩔 작정이오. 저 많은 음식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거요. 옵니다. 온다고 했어요. 우리 기철이가 어떤 앤데 애미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획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와 함께 깊은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억지로 참느라 눈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표정에 친정엄마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독한 말을 뱉어내기에는 같은 어미로서 느끼는 연민의 깊이가 너무 깊었던 탓이겠지요. 엄마는 에이구 팔자야 하고 탄식하며 툇마루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으셨습니다. 하얀 담배 연기가 빗줄기 사이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의 등 뒤에서 작게 흔들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연락 없는 아들 걱정에 그리고 저렇게 미쳐가는 사돈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25새가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비는 하늘이 뚫린 듯 퍼부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흙마당을 파내어 웅덩이를 만들었고 대문 밖 골목길은 이미 누런 흙탕물로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어두컴컴한 마루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암흑 속으로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음산하고 불길한 날씨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기에는,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날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목욕을 하시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끼던 비녀까지 꽂고 분까지 바른 모습은 흡사가 시집온 새색시처럼 곱고도 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내어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놓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묵국,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와 산처럼 쌓인 전대. 그 진수성찬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풍경과 대조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영순아, 대문 활짝 열어라. 기철이 들어올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쓰고 나가 대문 빗장을 풀고 양쪽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기다렸다는 듯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보, 춥지 않아? 문 좀 닫고 기다리지. 남편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다. 닫으면 안 돼. 닫혀있으면 기철이가 못 들어온다. 그냥 둬라. 우리는 모두 대청마루에 엉거주춤 앉아 열린 대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시간은 진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7시를 알리는 종을 7번 쳤습니다. 땡땡땡.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시간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7시 30분.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왔나? 기철이냐? 하지만 그것은 빗길을 재촉하는 우유 배달부이거나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가 다시 절망으로 흐려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8시.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꺾일 듯이 휘청거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구석에 앉아 묵주만 굴리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사돈 총각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기다림이 끝나기를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줄담배를 피워댔고 나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제발 이 긴장이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8시 30분. 이제 약속된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곱게 발랐던 분은 땀과 눈물에 얼룩져 기괴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려놓은 밥그릇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밥 식는데. 우리 기철이 찬밥 먹으면 배탈 나는데. 왜 안 오지? 길을 잃었나? 아니면 오는 길에 검문이라도 걸렸나? 혼잣말이 헛소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비가 와서 늦어지나 봐요. 내가 위로랍시고 건넨 말에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뜨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부정 탄다. 늦는 게 아니야. 다 와갈 거야. 저기 골목 어귀까지 왔을 거야. 8시 50분.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앉아있지도 못하고 마루 끝에 서서 빗속을 뚫어지라 노려보셨습니다. 들이치는 비에 옥색 치마폭이 젖어 들어갔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철아, 기철아. 시어머니가 대문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애끓는 절규였습니다. 기철아, 애미 여기 있다. 밥 해놨다.
어서 와라, 제발 어서 와. 9시. 괴종시계가 9번을 울렸습니다. 땡, 땡, 땡. 약속된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문 밖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흙탕물만이 넘실대며 우리 집 마당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열어둔 대문 밖으로 보이는 텅 빈 골목길. 그 공허함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아, 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명도 울음도 아닌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어머니! 남편과 내가 동시에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차려놓은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온다고 했어! 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밥상을 엎어버리려 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어. 안 오는 놈 밥은 먹여서 뭐해. 다 갖다 버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저게 뭐요? 구석에 앉아있던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 대문 쪽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웠던지 밥상을 엎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친정엄마가 가리키는 곳, 열려있는 대문 틈으로 쏠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대문방, 흙탕물이 흐르는 문지방을 넘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젖은 걸레 뭉치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흙탕물에 절어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지만 분명 하얀색 털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몸.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네 발이 아닌 세 발로 힘겹게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은 개였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개. 한쪽 귀는 찢어져 피가 엉겨붙어 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인 백구 한 마리가 빗속을 뚫고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녀석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뒤범벅된 눈으로 우리를, 아니 정확히는 대청마루에 차려진 밥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낑, 낑.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엎으려던 밥상을 꽉 움켜쥐고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109? 너 혹시 우리 기철이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애지중지 키우다가 대학 가면서 잃어버렸던 그 백구. 녀석이 5년 만에, 그것도 아들이 돌아온다던 바로 그날 그 시각에 저토록 처참한 몰골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저게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굶주린 채 쫓기고 있을 자신의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기철아, 내 새끼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이 터져나온 비명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제 새끼를 잃었을 때 토해내는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피울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짚고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마루 끝으로 꼬꾸라지며 개를 향해 두 팔을 뻗으셨습니다. 마치 저 더러운 짐승을 당장이라도 품에 안으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허공을 허우적대다 빗물 고인 마당 흙바닥으로 힘없이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나와 남편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시어머니의 고운 옥색 한복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금지옥엽 키운 명문대생 아들이 번듯한 양복 입고 돌아올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이 다리를 질질 끄는 병든 개가 되어 돌아왔다는 그 끔찍한 착각이 시어머니의 정신을 산산조각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여보, 빨리 방으로 모셔. 내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는 백구에게 꽂혔습니다. 녀석은 그 난리통에도 도망가지 않고 슬픈 눈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처연한 눈망울이 남편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새끼가 재수없게 어디를 들어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빗물 속에 내버려 둔 채 마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던 순한 사람이었지만 눈앞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 모든 불행이, 어머니를 미치게 만든 이 지독한 상황이 저 불길한 개 한 마리 때문이라는 듯 남편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내 어머니 살려내, 이 똥개 새끼야. 붕 하고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백구는 피할 힘도 없는지 그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깨갱 하는 외마디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남편의 몽둥이가 녀석의 앙상한 등짝을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된다. 이놈아 멈춰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빗속으로 뛰어들어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획 돌아선 채로 남편이 내리치려던 몽둥이를 맨손으로 막아섰습니다. 칠순이 다 된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남편이 휘청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모님, 비키세요. 저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어머니가 저 꼴이 되셨잖아요. 남편이 울부짖었지만 친정엄마는 두 팔을 벌려 백구를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엄마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지만 엄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다니. 내 눈에는 저게 짐승으로만 보이냐? 저 꼬라지를 보고도 매질을 해? 내 놈 피는 물로 돼 있냐? 친정엄마의 호통에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엄마는 뒤를 돌아 백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녀석은 엄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가쁘게 오르내리고 찢어진 귀에서는 빗물에 섞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며칠을 굶고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백구의 절뚝거리는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시위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졌다는 당신 아들, 내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저렇게 다친 채 숨어 있을지 모를 사돈 총각의 처지가 떠올랐던 걸까요?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왔다. 밥 얻어먹으러 온 거야. 때리지 마라. 밥 달라고 온 목숨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모쟁이들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악담을 퍼붓던 그 독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프고 아픈 생명 앞에서 무장해제된 가여운 어머니 한 분만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몽둥이를 든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치셨습니다. 뭐하고 섰어? 내 애미 방으로 안 모시고. 이 불쌍한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썩 들어가지 못해. 남편은 기에 눌려 몽둥이를 스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기절한 시어머니를 업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에도 내 신경은 온통 마당에 나가 있는 친정엄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나는 수건을 챙겨 들고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도 슬픈 장면을. 친정엄마는 비를 쫄딱 맞으며 대청마루에 차려진 그 거대한 잔치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밤새 끓인 소고기, 묵국, 그 뜨끈한 국물이 담긴 탕기에 갓 지은 하얀 이천 쌀밥을 듬뿍 퍼서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릇하게 구운 조기 살을 손으로 툭툭 발라 얹고 동태전이며 육전을 손으로 찢어 밥 위에 가득 올리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든든해야 산다. 엄마는 그 푸짐한 밥그릇을 들고 백구 앞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 먹어라. 내 엄마가 너 주려고 밤새 만든 거야. 어서 먹어. 백구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고기 냄새와 따뜻한 온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 엄마의 눈빛에 안심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내 녀석은 허겁지겁 밥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쩝쩝쩝쩝. 며칠이나 굶었는지 싶지도 않고 밥을 삼키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입천장이 데일 법도 한데 녀석은 밥그릇이 깨질 듯이 하차대며 미친 듯이 먹어치웠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셨습니다. 비에 젖은 엄마의 손이 백구의 더러운 머리통을, 그 진흙투성이인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오죽 배가 고팠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엄마는 백구의 등에서 느껴지는 앙상한 뼈마디를 만지며 오열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맞지는 말아라. 도망을 다니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내 새끼도 남의 새끼도 다 귀한 목숨인데 왜 이리 험한 꼴을 당해야 하냐? 엄마의 눈물은 사돈 총각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전경 가서 고생하는 내 동생을 향한 것이기도 했으며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모든 젊은이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앞치마로 백구의 젖은 등을 닦아주며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못나서 너희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많이 먹고 가라. 먹고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백구는 순식간에 양푼 하나를 싹 비웠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빈 그릇을 혀로 핥으며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녀석의 눈망울이 그제야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상 위에 있던 남은 전들을 모두 지벅의 앞발치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가면서 먹어. 그리고 다시는 잡히지 마라. 백구는 전 몇 개를 입에 물더니 잠시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인사를 하듯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녀석이 대문 밖 골목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친정엄마는 대문을 붙잡고 서서 하염없이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군대 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처럼 녀석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부디 살아서만 있어다오. 어디서든 숨만 붙어 있어라. 바람에 실려온 엄마의 마지막 기도가 젖은 담벼락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나는 안방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게가 진짜 도련님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던 짐승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던 이념의 벽이 배고픈 생명에 대한 연민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집의 비극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찾으신 건 아들이 아니라 마당에 있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영순아, 그 아이 같냐? 밥은 먹여보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금 전 친정엄마가 하셨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돈어른이 몽둥이를 막아서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싹싹 비벼서 먹여보내셨다고. 전까지 싸서 보내셨다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건넌방을 바라보셨습니다. 건넌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앓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찬 바닥에 앉아 계셨던 탓에 친정엄마가 몸살이 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시더니 아까 미처 상에 올리지 못했던 꿀물을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꿀단지를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잣을 띄우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사부인.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건넌방 문을 조심스럽게 여셨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몸 좀 괜찮으십니까? 시어머니가 꿀물을 머리맡에 놓으시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와락 부여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새끼 굶겨보낼 뻔했는데 사부인이 살렸습니다. 내가 못한 걸 사부인이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 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별말씀을. 다 같은 애미 마음인데.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내 아들 다쳤다는 핑계로 사부인 귀한 아들한테 모진 소리 한 거. 내가 주둥이가 썩으려니요. 용서하시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 쌓여왔던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자식을 둔 어미로서의 공통된 아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두 분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비록 도련님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장마가 끝났습니다. 쨍한 햇볕이 마당의 무릉덩이를 말려버리듯 우리 집의 슬픔도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도련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가을은 유난히도 청명했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등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비가 그치고 나니 우리 집 마당의 흙바닥은 언제 질척거렸냐는 듯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두 분의 관계도 비온 뒤에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백구가 다녀간 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우애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었지만 두 분 사이를 흐르던 날 선 냉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가져오면 가장 크고 실한 갈치 한 토막을 뚝 잘라 친정엄마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해진 속옷을 몰래 가져다가 밤새 바느질로 기워놓으시곤 했습니다. 사부인, 무릎 안 아파요? 비 오려나 보네. 내 파스 좀 붙여줄까? 아니요, 괜찮소. 사부인이나 허리 펴고 좀 쉬시오. 그 나이에 무슨 청승이라고 걸레질을 그리 하시오. 툴툴거리는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짠한 연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미와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 그 두 여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견디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던지고 간 하얀 편지 봉투 하나. 발신인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봉투를 쥐자마자 직감적으로 아들의 것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세상이 좋아지면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짧은 몇 줄의 편지였지만 그 종이 쪼가리가 우리 집안에 가져다 준 평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내 새끼 살아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구르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편지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도련님이 급하게 쓴 그 편지의 날짜가 바로 우리 집에 그 비루 먹은 백구가 찾아왔던 그날 25세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도련님,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시동생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동생은 수사망을 피해 야산의 토굴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굶고 비를 맞아 저체온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중 비몽사몽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거짓말처럼 몸에 온기가 돌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나 산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빗속을 뚫고 우리 집에 왔던 그 백구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도련님의 영혼이 잠시게 몸을 빌려 밥을 얻어먹으러 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배고픈 짐승에 불과했던 녀석이 우연히 시어머니의 간절한 염원과 맞아떨어졌던 것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친정엄마가 먹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도련님을 그리고 증오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친정엄마의 아들, 내 남동생도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비록 머리에 남은 흉터와 밤마다 시위 진압하는 악몽에 시달리는 후유증을 안고 돌아왔지만 엄마는 살아온 게 어디냐며 아들을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돈 총각을 위해 몸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보내셨지요. 젊은 애가 고생이 많았네. 이거 먹고 기운 차리게 하소. 아이고 사부인. 귀한 약을 뭐하러.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할머니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생을 자매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시어머니가 먼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로부터 딱 3년 뒤 친정엄마도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시오 형님. 가서 우리 기철이 걱정 말고 내 아들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 거기서 만나면 우리 싸우지 말고 밥이나 한 끼 같이 합시다. 엄마는 평생 사부인이라 부르던 시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형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 나도 그때의 두 분만 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비가 오면 뼈마디가 쑤시는 늙은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습관처럼 대문을 쳐다보곤 합니다. 혹시라도 삶에 지치고 배고픈 누군가가 빗속을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그런 손님이 찾아온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퍼다 줄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시어머니가 마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념이 무엇이고 사상이 무엇인지 나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알겠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신념도 배고픈 생명에게 건네는 밥 한 끼의 온기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1980년 그해 여름 우리 집 마당을 찾아왔던 그 절뚝거리던 백구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가 아니었을까요?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젖은 땅은 다시 굳어지겠지요.
부디 지금 어디선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을 이 세상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